전국 개별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5% 넘게 오른 가운데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제주도로 무려 28%나 올랐습니다. 제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앞으로 몇 달 안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시사한 가운데 6월과 7월 중 언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시기는 이번 주 발표되는 고용과 물가 지표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이 다음 달 초에 최종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용선료 인하율은 기존 목표에 못 미치는 20%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30대 성인 10명 중 4명은 미혼이고 평균 가구 원수는 35년 새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0일 월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땅값이 전년과 비교해 5%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외국인 투자와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가장 비싼 땅은 서울 명동 화장품 전문점 자리인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가 평당 2억 7천만 원을 넘어 13년째 부동의 1위를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개별 공시지가는 작년과 비교해 평균 5.08% 올랐습니다. 전국 땅값은 지난 2010년 3%, 2011년 2.5% 오르는 등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주 지역의 땅값이 전년 대비 27.77% 올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아시아에 인기 있는 관광지로 급부상하면서 국내 사람들은 물론 중국인 자본까지 몰려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땅값이 오르고 이어서 세종 땅값이 15.28%, 울산이 11.07% 올랐습니다.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땅값이 4.08% 올랐고 경기는 3.64%, 인천은 3.35%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고양시, 덕양, 일산 등 서북부 지역 재정비 촉진 지구의 개발 사업이 지연됐고 수도권 내 개발 사업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명동의 화장품 매장인 네이처 리퍼블릭 땅이 차지했습니다. 3.3제곱미터당 2억 7,423만 원으로 13년째 땅값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주거 지역에선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가 3.3제곱미터당 4,273만 5천 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앞으로 몇 달 안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제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현지 시간 27일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앞으로 수개월 안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일이 적절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신중론과 달리 금리 인상 의지를 적극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은 수개월 뒤 언제쯤일까? 전문가들은 이제 그 인상 시기가 6월이냐 7월이냐만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고용과 물가 지표가 구체적인 인상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4월 FOMC 회의록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은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양호하다면 6월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6월 금리 인상에 나서기 위한 전제 조건, 완전 고용과 2% 물가 상승률, 미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회복이 전제가 된다면
6월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지표가 나오더라도 당장 6월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6월 FOMC 직후에 브렉시트 투표가 이어지고 이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6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브렉시트 국민투표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머징 국가들이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정부 재정 정책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시간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편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는 옐런 의장의 발언 후 6월과 7월 금리 인상 확률을 각각 28%에서 34%로 57%에서 61%로 높였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이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르면 이번 주 중에 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의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오늘 현대상선은 그간 해외 선주사들과 개별 협상을 통해 용선료 조정에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도 같은 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얼마 전보다 협상이 크게 진전이 있는 상황임이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선 현대상선의 용선료 인하율은 기존 목표율인 30%에 못 미치는 20%대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기업 경기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 경기 실사지수 조사 결과 6월 종합경기 전망치는 94.8로 나타났습니다. BIS 전망치는 5월 기준선 100을 웃돈 뒤 한 달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BSI 전망치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들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입니다. 정경련은 내수 부진과 세계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퍼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업들은 지난 5월 6일 임시공휴일에 일시적 효과가 사라지면서 내수 부진이 다시 심화하고 미국의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수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내수, 수출, 투자, 자금 사정, 고용 등 모든 부문에서 전망이 어두웠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사건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커졌는데요. 올 들어 소비자들이 친환경차를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올 초 출시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석 달여 만에 3,800여 대가 팔렸습니다. 소형 SUV인 니로도 한 달여 만에 2,400대나 팔렸습니다. 두 차량은 친환경차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디젤차들이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면서 디젤차보다는 하이브리드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불거진 폭스바겐의 뻥연비 사건 이후 정부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디젤 차량을 지목하면서 경유값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하이브리드 차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전만 해도 1월부터 4월까지 하이브리드 차의 누적 판매량은 10,000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 같은 기간 14,100여 대가 팔리며 판매량이 42%나 늘었습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친환경차 판매량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하이브리드카의 그 친환경성과 좋은 연비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된 결과라고 보고요. 앞으로 시장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이브리드 차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어 전기차 판매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지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LS그룹이 2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년간 진행된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는 평가인데요.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LS그룹이 선제적인 구조조정으로 그동안의 부진을 털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LS그룹은 2008년 미국 전선업체인 슈페리어 액세스를 인수한 직후 금융위기를 맞았고 2010년 진도 제주 해적 케이블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손실을 보면서 큰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에 LS그룹은 아킬레스건인 슈페리어 액세스의 유럽, 북미, 중국 공장 중 일부를 폐쇄하거나 통합하고
이후 수익성이 낮은 통신 솔루션과 바닥재 사업을 정리하는 등 구조 조정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아울러 신시장 개척에도 전력 투구했습니다. LS전선은 올 들어 북미 지역과 유럽 등에서 15,6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유럽 지역은 유럽 전선업체들의 텃밭이어서 그동안 LS전선이 넘보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룹 전반의 구조조정과 신시장 개척에 힘입어 지주사인 LS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1,323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인 856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구성하면서 비용을 절약해 올해 실적도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슈퍼레이드스와 저선을 중심으로 수년간 진행된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되고 있고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반복될 개연성이 줄어들었고 LS 전선 아시아 상장 등의 이벤트가 더해져서 재무구조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LS 주가는 최근 실적 개선 기대감에 꾸준히 올라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올랐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최근 집 꾸미기 열풍 속 홈퍼니싱 1세대 업체인 까사미아가 공격적인 경영에 나섰습니다.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하며 기업 내 혁신을 꾀하는 한편 신규 매장 오픈과 리뉴얼을 통해 대대적인 매장 혁신에도 나섰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이곳은 까사미아가 오늘 신규 오픈한 인천 계양점. 1층 매장에서는 여름을 맞아 주방을 시원하고 화사하게 변신시켜줄 식기와 주방용품을 고르는 손님으로 북적입니다. 침대와 소파 등 가구가 전시된 2층과 3층에서는 개개인의 공간 활용에 따라 나만의 옷장을 만들 수 있는 스마트 특화존 상담이 한참입니다. 국내 홈퍼니싱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까사미아가 신규 매장을 오픈하며 마케팅 강화에 나섰습니다. 오늘 인천 계양점 오픈에 이어 하반기에는 추가 신규 매장들을 여는 동시에 기존 매장을 리뉴얼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다수 매장의 리뉴얼 및 신규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1,000억 원대 매출과 100억 원 이상의 단기 순이익을 자랑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있는 까사미아. 까사미아는 이를 바탕으로 연내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상장을 추진하는 만큼 가구, 인테리어 제조업, 외식업, 호텔 사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까사미아는 올 1월 연간 2천만 명이 방문하는 쇼핑 특구인 광명역세권 부지에 호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가구부터 침구류의 그릇까지 토탈 인테리어의 신풍속도를 그리고 있는 까사미아는 신규 매장 오픈을 통해 저변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극세사 섬유 전문 기업 웰크론이 극세사 기능성 침구 브랜드 세사와 플래그십 매장을 결합한 세사 에디션을 론칭했습니다. 웰크론은 직영 플래그십 매장을 확장해 세사 단일 브랜드 매출을 2022년까지 1,000억 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웰크론이 오늘 서울 구로 디지털밸리에 있는 웰크론 본사 1층에 플래그십 스토어인 세사 에디션을 오픈했습니다. 세사 에디션은 기능성 침구 브랜드 세사와 가구 식기 등 리빙용품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원스톱 매장입니다. 세사 에디션 매장은 건강 휴식 문화를 테마로 1, 2층 약 760제곱미터 규모로 꾸몄습니다. 1층은 가구 소파 등을 위주로 전시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프리미엄 침구 라인 더 화이트 갤러리 뉴욕 브랜드도 새로 선보였습니다. 2층은 유아동 기능성 침구 생활용품 등 아이들을 위한 매장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수면 습관에 적합한 침구를 코디네이터로부터 직접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코너도 마련했습니다. 웰크론은 복합 매장인 세사 에디션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세사 브랜드 매출을 현재 약 270억 원에서 1,000억 원 규모로 키울 계획입니다. 이영규 웰크론 회장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에도 본격 진출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는 대형 매장 위주로 전개시켜 나갈 거고요. 그래서 이 시내보다는 이제 외곽 중심으로 매장 규모를 좀 큰 쪽으로 진행시킬 거고요. 중국 시장 진출은 저희가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중국 시장에도 진출하게 될 겁니다. 웰크론은 이번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시작으로 주력 B2C 브랜드인 세사를 침구 브랜드에서 가구 등 리빙용품 브랜드로 키워나갈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네, 여러 가지 자산의 다양한 운용 전략을 이용해 투자하는 한국형 헤지펀드가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지펀드의 최소 가입 금액이 1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는데요. 앞으로는 500만 원이면 개인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펀드 상품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주식 같은 전통 자산에 치우쳐 있는 공모펀드 시장에 변화를 주겠다는 취지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사모펀드 하면 최소 1억 원은 있어야 가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는데요. 그런데 이 500만 원으로도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해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안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500만 원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헤지펀드 등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다양한 운용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투자 수단이지만 최소 투자 금액이 1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너무 높아서 대부분의 서민 투자자들은 상품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펀드 상품 혁신 방안으로 개인이 헤지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공모형 재간접 펀드가 올해 안에 도입됩니다. 재간접 펀드의 최소 투자 금액은 500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20%까지 동일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완화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의 출시를 장려하고 저금리, 고령화에 맞춰서 서민들에게도 펀드가 유용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자산가들이 많이 찾는 헤지펀드는 기대 수익률이 연 6에서 8%인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며 저금리 저성장으로 수익을 낼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이나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개인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이나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말 국내 부동산 실물 자산 펀드 시장은 75조 원대로 커졌지만 공모펀드의 비중은 약 6%에 불과할 정도로 기관 투자자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이나 인프라 같은 실물 자산 투자는 주식, 채권 투자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네, 이제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다양한 펀드 투자 기회가 생길 것 같은데요. 자, 이번 펀드 상품 혁신 방안으로 또 달라지는 거 어떤 거 있습니까? 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벌였던 주가 연계증권 ELS 대신에 증시에 상장된 상장지수 채권 ETN이 투자 수단으로 육성되게 됩니다. ETN은 주식, 해외지수, 환율 등 다양한 기초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고 주식처럼 상장돼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ELS보다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투자 손실이 제한되는 상품 구조를 가진 데다 환매에도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다양한 구조의 ETN이 출시될 수 있도록 ETN 상장 요건을 대폭 정비하고 ETN에 분산 투자하는 공모펀드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ELS보다 더 안전한 ETN이 대체 투자 상품이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원금 손실 문제를 일으켰던 ELS는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네, ELS에 대해서는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우선 금융회사가 ELS 등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투자자들이 투자 위험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3일가량 숙려 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투자자 성향이 안정 추구형으로 판정되면 부적합 거래 확인서를 쓰더라도 원칙적으로 ELS 같은 고위험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안에 도입될 금융위원회의 펀드 상품 혁신 방안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어떤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기게 될지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30대 성인 10명 중 4명은 미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 가구 원수도 35년 사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2%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해 집계한 결과 30대 인구 중 미혼율은 1960년대 2.1%에서 2010년 39.9%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평균 가구 원수는 1975년 5명에서 2010년 2.7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1인 가구 비율은 같은 기간 4.2%에서 23.9%로 대폭 늘었습니다. 평균 가구 원수 감소와 1인 가구 증가는 가구 내 생활 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975년에는 가구 내 한 개 방에 2.3명이 거주했으나 2010년에는 한 명이 1.4개의 방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자금을 굴리는 투자 1위명 개인연금 상품이 도입됩니다. 현재 연금 계약으로 인정되고 있는 연금저축보험, 신탁, 펀드 외에 투자 1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사에서든 복수의 개인연금 상품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개인연금 계좌가 생깁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인연금 적립금이 약 292조 2천억 원에 달하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입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지출 격차가 최대 9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계층과 가장 낮은 1분위 계층의 교육비 지출 격차는 8배에 달했습니다. 이 중 정규 교육비 지출 격차는 7.1배였고 사교육은 9.1배나 차이를 보였습니다. 5분위와 1분위의 교육비 지출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013년까지만 해도 교육비 격차는 6배 수준이었는데 이후 계속 벌어져 지난해 4분기 7.1배에서 올해 1분기 8배로 격차가 커졌습니다. 김경근 고려대 교수는 최근 들어 고소득층은 전략적으로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당장 생계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른 저소득층은 교육에 지출할 여력이 없어 교육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올 1분기 5분위의 교육비 지출은 전년 동기보다 3.9% 늘어났지만 1분위의 지출은 11.6%나 감소했습니다.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이 2000년 11월 발행된 효성의 해외 신주 인수권 부사채 신주 인수권 일부를 차명으로 사들였다가 처분해 19억 원을 챙긴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에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천만 원인 소비자 현상 경품 한도를 없애기로 해 고가 외제차와 아파트 등도 경품으로 내걸 수 있게 됐습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촌 인구가 갈수록 줄어 약 10년 뒤면 100만 호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계명대와 대구대 연구팀이 육군 간부 1,026명의 체질량 지수를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 육군 간부의 절반 이상이 비만 또는 과체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샷입니다. 내일도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27도로 폭염까지는 아니더라도 더운 날씨를 보이겠고요. 대전과 청주, 광주도 29도로 큰 폭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 대구는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선선했던 동해안 지방도 내일은 강릉 28도 등으로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대기질도 좋지 못하겠습니다. 안정된 고기압권 내에서 대기 오염물질이 정체하고 축적되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모습인데요. 내일도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방이 대체로 맑겠고요. 수도권과 강원도는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내륙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겠지만 충청도는 대체로 맑겠고요. 한낮에 서울 27도, 대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비 소식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선선했던 동해안 지방도 한낮에 강릉 2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 광주 29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물결도 잔잔하겠지만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방이 특별한 비 예보 없이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 한낮 기온 30도가량으로 한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